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의미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이 남측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과감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229명의 북한 응원단을 포함한 총 280명의 북측 방남단이 오늘 오전 병이선 육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방남단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 머물며 지금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스 최대 주주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영미 씨는 전국 곳곳에 남편 명의로 돼 있는 204만 제곱미터, 약 61만 평에 달하는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70년대 현대건설 사장이던 시절에 집중적으로 매입된 이 땅에 대해서 JTBC 취재진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헬기 사격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수원과 사천 비행장에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고 광주 비행장에서도 전투기 2대가 비상 대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대만 동부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한국인 14명을 포함해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손문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듣겠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제기한 문학계 성폭력 문제가 시인협회 새 회장의 성추행 전력 논란으로 불붙었습니다. 또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문단 내 징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학계 성폭력 문제를 지적해온 전직 출판 편집자 탁수정 씨가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입춘 한파가 내일 끝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틀 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는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로 예상되지만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단원으로 평창에 보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집안을 미화해서 부르는 이른바 백두혈통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여정에 더해서 최휘, 이선권 등이 포함되면서 대표단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전화통지문을 통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일성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이 남측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여정 방문과 관련 통일부는 다른 외국 정상 가족들이 축하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폐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대응 차원으로 김여정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입니다. 청와대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단에는 이태권, 김성애 등 지원 인원 16명과 기자 3명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북측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올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역시 관심은 김여정입니다. 김정은의 친동생이자 북한의 최고 실세라는 점에서 과감한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남 위원장이 실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그 위상이 폄하됐던 것을 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김태영 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김여정까지 내려보내는 건 김정은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수령제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친동생을 이제 보낸다는 건 그만큼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의지가 확고하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단순한 올림픽 참가가 아닌 평창 이후를 노린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남 위원장이 혼자 올 때보단 훨씬 더 비중 있는 역할을 갖고 올 것이고 대화를 나눌 때도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정상회담 필요성 등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 수석 대표였던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포함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카운터파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함께 남북 간 여러 현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란 점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흔들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표단이 예상보다 힘이 실린 만큼 정부는 일단 평창의 화해 분위기를 포스트 평창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예술단에 이어서 오늘은 대규모 응원단을 포함한 북한 방남단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육로를 이용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온 것은 지난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뒤에 13년 만입니다. 곧장 버스편으로 강원도 인제의 숙소로 향했는데 현지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이제 숙소에 도착한 지 5시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은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북한 응원단 등 2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이곳 인제 스피디움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호텔 1층 식당에서 조금 전인 오후 7시 30분부터 천혜성 통일부 차관 주관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응원단과 기자단, 태권도 시범단 관계자 등 북측 관계자 100명과 우리 측 관계자 30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 묵호항 만경봉호에 머무는 예술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군사분계선을 넘고 숙소까지 오는데 특별한 상황은 없었는지요? 네, 북한 체육상 겸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국 위원장이 이끄는 응원단과 시범단은 오전 9시 반쯤 경의선으로 내려와 남한 경계를 넘었습니다. 229명의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모두 280여 명입니다. 13년 만의 방문이지만 크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웃기도 하고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분 어때요, 여기 오니까? 예?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기쁩니다. 기뻐요? 기뻐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날씨 좋습니다. 예, 숙소는 지금 외부와 통제돼 있어서 안쪽 사정을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습을 좀 드러냈다라든가 아니면 외부 일정이 따로 없었습니까? 네, 응원단은 도착하자마자 호텔 1층 식당에서 1시간가량 식사를 마쳤습니다. 숙소와 식당은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부가 식사 후 흡연을 하기 위해 정문으로 나왔다 취재진과 마주쳤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불고기를 먹었냐고 물어보자 남한은 불고기가 기본이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잘 봤습니다. 표정도 그래도 밝고 그렇군요. 앞으로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네, 북한 응원단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물어봐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선수들 출전 경기 외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와 우리 선수들 일부 경기에서도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우리 시범단과 함께 모레 평창올림픽 개회식 사전 공연 등 모두 4차례의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예,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어제 먼저 도착한 북한 예술단은 내일 강릉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 공연 뒤에 16년 만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2차례 연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굳었던 표정이 풀리면서 미소도 짓고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긴 코트에 굽 높은 구두, 털모자를 쓴 예술단원들이 오전 8시 20분쯤 배에서 내립니다. 현송월 단장의 여유 있는 표정과 달리 아직 단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버스로 달려 도착한 공연장에는 외신을 비롯한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공연 내용 등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원들이 들어가자 문은 굳게 닫힙니다. 2시간 정도 오전 연습을 마친 뒤 다시 배로 돌아갑니다. 숙식을 만경봉 92호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40분쯤 다시 강릉공연장에 도착한 예술단은 오전보다 여러모로 달라졌습니다. 붉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 구두 대신 흰색 운동화 등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여든 시민들이 인사를 건네자 손 흔드는 모습에서 한결 여유가 느껴집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치고 이러니까 바로 이제 서로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고 또 같이 손도 흔들고 만나서 이렇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은 지난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뒤 16년 만입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북한 단원은 14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권 씨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권 씨는 다스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고 김재정 씨의 부인으로 다스 지분과 함께 전국 곳곳에 있는 204만 제곱미터, 약 61만 평에 달하는 부동산도 고스란히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1970년대부터 매입된 것인데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상속된 부동산 등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 2대 주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 씨는 전국에 204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인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다스 지분 등과 함께 받은 상속 재산입니다. 그런데 권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부동산의 규모와 위치 등을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규모 땅이 경북과 충북 등지에 흩어져 있는데 자신 명의의 땅이 어디에 있고 용도가 무엇인지 또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몰랐던 이 전 대통령 조카와 마찬가지로 김재정 씨가 명의만 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김재정 씨의 상속세 검토, 청와대 문건 등을 분석 중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는 204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소유한 땅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가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직후였습니다. 1978년 충북 옥천에서 땅을 구입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당시 김 씨는 불과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 씨가 이 땅의 주인이냐 하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땅을 사고 나면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전국 각지의 땅을 사들인 배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민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 김재정 씨가 1982년 매형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매입한 충북 옥천군의 땅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던 1977년 이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165만 제곱미터, 50만 평 규모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후보 지역으로 검토를 지시했던 곳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1급 정보라고 받아갖고 산 거지. 이놈은 솔직히 그렇다고 여기다 뭐 미쳤다고 사느냐고. 당시 마을 이장이던 광모 씨가 땅을 관리했는데 김재정 씨는 땅을 산 뒤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놈은 대통령 정식을 들어 아들들 취직시키고 그래. 김 씨는 자신 명의로도 땅을 샀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1978년 고 김재정 씨가 불과 29 나이에 사들인 땅입니다. 약 33만 제곱미터, 10만 평이 넘는데요. 김 씨는 이곳을 시작으로 1980년대 전국 곳곳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지도 않고 위성 사진만 보고 거기서 뭐 계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시생년 그랬어요. 김 씨가 땅을 사고 나면 개발 계획 등이 발표돼 땅값이 뛰었습니다.
1987년 사들인 경기 화성시의 땅은 시화지구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었고 당시 방조제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습니다. 같은 해 매입한 충남 당진군의 땅 역시 아산신항 건설 발표 등으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명의는 김재정 씨로 돼 있으나 이 땅이 어디 있는지 그 부인은 알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땅의 원래 주인이 흔히들 의심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현지를 취재한 한민영 기자와 함께 2부에서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끌어다가 총선용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걸 어제 저희들이 검찰 수사 내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취임 직전까지,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이미 문제의 2008년 총선 공천을 직접 챙겼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여당 공천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청와대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 거수기였다는 데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측근이었던 한 야권 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직전까지 핵심 당직자를 따로 불러 공천 보고를 받았다며 직접 공천 지시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MB가 보고를 받은 곳은 서울 시내 한 호텔이었고 직접 챙긴 곳은 부산의 한 선거구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총선에 관여한 정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MB 청와대 정무라인 출신 한 인사는 자체 예산으로 여론조사는 주 1회 정도만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 돈을 끌어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참모들끼리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당시 측근그룹의 설명입니다. 결국 총선 공천을 직접 챙긴 이 전 대통령이 공천용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돈을 끌어오라고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작년 8월에 JTBC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공군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다는 내용을 조종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5.18 당시 군은 실제로 민간인들에게 헬기 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전투기가 폭탄을 달고 대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투기들이 북한의 공격을 대비한 것이라든가 훈련 중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특조위는 전투기가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광주에서 추가적인 전투기 비상대기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이 적어도 광주 진압작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특조위는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헬기 500MD와 기동 헬기 UH-1H를 이용하여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계엄사가 광주로 보낸 군 문서엔 시위 사격에 20mm 벌컨이 적합하다는 등 구체적인 방침이 적혀 있습니다. 특조위는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에서 시작된 헬기 사격 지휘 계통도 공개했습니다.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수원 제10 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 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이례적으로 장착한 채 대기시켰습니다. 또 광주는 월남과 흡사하다고 말했던 윤자중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5월 21일 광주 비행장에 전투기 2대와 수송기 1대를 비상대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으로 도주하는 시위대를 소탕하려는 작전 지시거나 적어도 광주 진압작전과의 밀접한 연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군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증인들이 조사를 거부해 폭탄 장착 대기가 광주를 향한 것인지는 판단을 미뤘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전투기가 광주가 아닌 북한에 대비한 것이었거나 간첩선을 잡기 위한 훈련일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당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문서와 보안사 문건 등을 토대로 전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무장 장착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실무장 투하를 위한 준비였다. 대간첩 작전이었다. 대북한용이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네 가지 주장은 모두 적절하지 않게 판단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특조위가 이번에 새롭게 밝혀낸 부분이 있는데 5.18 당시 계엄군의 진압이 육해공 합동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군 전체를 동원한 작전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최고 실세였던 전두환 씨가 최종 명령권자일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대목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특조위는 5.18 당시 공군 지휘부가 진압작전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자중 총장은 평상시 운행 방법과 달리 광주 기지에 입출항하는 항공기는 광주 시내 상공을 통과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 해병대, 즉 해군의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상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 함정 309 편대를 출동시켜 목포 항만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전개하여 육해 공군이 모두 동원된 합동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육해 공군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기획할 수 있는 건 당시 실질적인 군 통수권자였던 전두환 씨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육해 공군 동원 확인은 특조위의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조사임에도 전현직 군 관계자의 조직적인 저항이 여전했던 겁니다.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확보와 면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조위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최순실 씨 1심 선고에서 각종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이 부회장 항소심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라며 향후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검증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해버렸다고도 했습니다. 특검도 오늘 또다시 입장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무리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 공여 사건과 달리 부당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 코어스포츠로 36억 원을 보낸 게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재산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국외 도피로 보는 판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 측 승마 지원을 위해서 제공한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이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서 훨씬 적은 뇌물을 주었는데도 실형을 받은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KTNG 직원 최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회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모 씨에게 한 달 동안 6억 6천만 원을 뇌물로 건넸습니다. 이 씨가 먼저 최 씨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최 씨가 맡은 업무도 공무원인 이 씨가 도와주면 쉽게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 요구한 뇌물 액수를 만들어 보내줬지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최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최 씨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구도가 판박이고 뇌물 액수는 훨씬 적은데도 실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9,100만 원의 뇌물 등을 준 납품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 6월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게 3,500만 원의 뇌물을 준 정보통신기술업체 대표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모두 공무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액수가 수십 배에 달하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부터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2월 국회 초반부터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역시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 상임위 일정에 전면 불참한다는 내용입니다. 불참을 언제까지 할지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가급적 올림픽 기간 중 정쟁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법사위에서 일어난 사태로 인해서 앞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헌안 마련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당초 2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감사 보이콧에 돌입했다가 나흘 만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2년 전에 규모 6.4의 강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대만에서 같은 날 6.0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7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수는 250명을 넘었는데 한국인 14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2층짜리 주거용 빌딩이 45도 기울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50분 대만 동부의 화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11층 마샬 호텔은 무너져 2명이 숨졌고 투숙객 100여 명은 구조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윈추이 빌딩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고 4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주 타이베이 대표부는 우리 국민 14명이 지진으로 인해 구출되거나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롄은 타이루거 협곡 등 절경으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현재까지 10층 안팎의 빌딩 4채가 무너지거나 기울어졌고 가옥 100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0차례 이상 여진이 발생했고 규모 5.0 이상의 추가 강진 예고도 나왔습니다. 대만에서는 8.0 규모의 대지진 100주기설까지 퍼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타이베이와 100km 정도 떨어진 화롄 지진 현장에서는 50대 한인 여성이 10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 관광객들의 긴박했던 상황을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심하게 기운 건물 안에서 한 여성이 소방대원에게 엎혀 겨우 빠져나옵니다. 지진이 난 지 10시간이 지나 대원들은 9층에서 의식이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은 한국 국적의 58살 김모 씨입니다.
화롄에 지진이 나기 전부터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이 흔들린다며 불안해하던 한국인들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국인 관광객 13명이 화롄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보호소에 대피했다가 오늘 오후에야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명이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경미한 정도인 것으로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인 외에도 일본인 9명, 싱가포르인 2명 등 외국인 31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화롄에 거주하는 국민 47명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부 가오슝에 강진이 덮친 지 꼭 2년 만이고 추가 강진도 우려되고 있어 교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지진이 났던 순간에 대만 현지 바로 현장 곁에 있었던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국내 경주와 포항 지진 때 자주 소개했던 지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손문 교수가 공교롭게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막 귀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네. 일정을 중간에 급히 바꾸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에 지금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대만에는 이 지진 과학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하고 부산대학교하고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들 미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화롄시에는 옛날부터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단체를 답사하기 위해 예. 화롄시에 있다가 지진이 나서 그런데 지진이 지금 6.0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진이 계속해서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도저히 저희들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하루 앞당겨서 귀국하게 됐습니다. 예. 지진파가 오면 그 아래 위 혹은 뭐 이게 옆으로 막 흔들린다고 하는데 이번 지진은 어땠습니까? 직접 겪으시니까? 저희들은 호텔이 13층 호텔 13층에 투숙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현지 시간으로 보면 11시 한 50분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1시간 정도 느리거든요. 예. 근데 약간 잠이 드는 순간이었는데 이 호텔이 아래 위로 그리고 옆으로 흔들리는데 저희가 지질학자로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예. 놀랐고 침대가 아주 무거운 침대가 방 끝으로 밀려가고 TV가 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았고요. 예.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숙박하고 있었던 호텔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진에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그런 큰 건물들도 많이 보이던데. 예. 저희들 호텔하고 한 100m 거리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호텔들이 아마 집안 부동치마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1층이나 2층이 저층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투숙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가지고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대만의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들 그리고 군인들이 합동을 해서 빠르게 구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으로 봐도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경주 지진이 아시는 것처럼 규모 5.8이었습니다. 이번 화롄 지진이 6.0.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 0.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일반적으로 규모 0.2 정도 차이가 나면 에너지 값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진의 피해는 지진의 규모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원지의 깊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진원지의 깊이가 15km 정도로 상당히 깊었는데 이번 화롄 지진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한 10km 정도로 얕았습니다. 예. 그리고 진앙지하고의 가까운 거리에 도심지가 이 화롄시에 다운타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경주시는 도심 다운타운하고는 진앙지가 거리가 좀 멀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건 너무 기후일지도 모르겠는데 늘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번 지진이 혹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지진이 동일본 지진 그것의 여파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드린 질문입니다.
예. 이거 요번에 하렌 지진 같은 경우는 그 유라시아판하고 필리핀 해판의 경계부에서 터진 거거든요. 예. 이 대만의 동쪽 해안가에 판의 경계가 막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하고 필리핀 해판에서 충돌하는 곳에서 터졌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도 유라시아판에 들어있지만 같은 소속이지만 이런 판 경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둥글고 부피가 일정한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지진이 나면 땅이 축소되고 하면 축소되거나 늘어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반대로 늘어나거나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력이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손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최영미 시인이 뉴스룸에 출연해서 문단내 성폭력 문제를 본격 제기했습니다. 문학계에서 파문이 상당합니다. 특히 한국시인협회는 성추행 의혹이 있는 인사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해서 더 논란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은 문단내 성폭력 문제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혜미 시인은 페이스북에 최 시인이 언급한 원로 시인의 성추행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이엔 시인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만행을 접했고 이엔 주니어들이 넘쳐나는 한국 문단에서 오래 성희롱을 겪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모욕과 멸시의 언어들에 맞서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 괴물을 실은 황해문화의 김명인 주간은 결국 나도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자였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시인협회는 성추행 의혹이 있는 감태준 시인을 새 회장으로 선출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성추행 논란으로 대학 교수직에서 해임된 인사가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르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에선 한국 문단 전체를 성추행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은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물론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10월부터 각종 폭로가 쏟아져서 문단 내에서 징계 논의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고발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했죠. 송지혜 기자입니다. 문예창작과 대학생인 A씨는 2년 전 한 문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명예훼손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됐지만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정말 앞날이 깜깜한 느낌이었어. 왜 비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문학계 성폭력 고발이 확산되면서 한국작가회의는 1년 전 징계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을 제명하려 했지만 대다수가 최종 결정이 나기 전 단체를 탈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징계 논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알다시피 문단은 보이는 조직이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권력 문제이고 남녀 성 문제보다는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을 재점화한 최영미 시인의 시는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로 끝이 납니다. 이 구절은 문학계 깊숙이 또아릿은 성폭력 문제를 아프게 꼬집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맞고소가 피해자들의 말할 자유를 막고 위축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런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2016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에 앞장섰고 그 뒤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탁수정 씨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던 참고문헌 없음이라는 책을 함께 펴낸 분이기도 합니다. 탁수정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일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늘 이렇게 만나러 나오신 분들께는 우선 좀 감사한 말씀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최영미 시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뭐 무척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 이후에 문단 내 반응들을 좀 보니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최영미 씨의 그런 그 뭐랄까요, 고발일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셨지만 네. 또 일부 분들은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또 계셔서 좀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럴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원로분들이나 자리를 잡으신 분들 중에는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폭로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최영미 시인님에게 가해진 어떤 보복이나 예. 그런 것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원로분들이나 그런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거죠. 예, 그렇게 예. 될 걸 아시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와닿았습니다. 네. 출판사 마케터로 일을 하셨었죠. 네네. 박수정 씨께서는. 근데 문화예술계 성폭력 폭로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랄까, 배경이랄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저는 한 5년 정도 전쯤에 출판계 내 성폭력 그 피해자였고 또 폭로자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예전에 그 지금 문단 내 성폭력이나 다른 해시태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했던 걸 이미 4, 5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요. 예, 예. 뭐 기자회견이나 뭐 시위라든가 뭐 그런 것들 제 경험이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떻게 그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친구들에게 예. 그 길을 제시하면서 같이 싸워야겠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어저께 최영미 시인의 얘기의 핵심은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절했을 경우에 일종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어찌 보면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네, 네. 탁수정 씨가 제기하는 것도 같은 문제인가요? 그렇죠. 조금 더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서 풀어주신다면요. 실제로 시인들 그런 어른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시인 하나 묻는 거 일도 아니다. 예? 시인 하나 묻는 거 일도 예. 아니다. 또는 어떤 아이는 그런 찍힌 이후에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을 실제로 공공연히 하고 다녀요. 공공연히 예.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또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술자리에 얼굴 몇 번 비추고 이렇게 예쁨 받는 애가 한 번이라도 청탁 더 받고 기억에도 남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른분들도 많고 그게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용인되는 분위기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예. 네. 그 문단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문단에 있는 시인들이 전부 다 성폭력범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데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 근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 너무나 일들이 많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참았던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은 말을 할 시간이 있다면 예. 그 시간에 내가 혹시 방관자는 아니었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본인들에게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그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꼭 문단내가 아니어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 명예훼손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이 무고가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예. 일단 걸고 피해자를 압박해서 더 이상의 발언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거나 그런데 뭔가 기술처럼 쓰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문단 내에서도 실제로 그런 보복성 고소를 당한 그러니까 맞고소라는 표현보다 보복성 고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왜냐하면
하긴 맞고소를 한 것은 이쪽에서 고소하고 그쪽에서 고소를 해야 맞고소인데 그렇죠.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쪽에서 먼저 고소해버리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자기가 피해를 당했을 때 뭐 징역이나 그런 것들이 좀 올 것 같다 이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이 뭔가 활발하게 더 뭔가를 못하게끔 예. 나도 얘를 겁줘야지. 너도 경찰 조사 한 번 더 받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골탕을 먹이거나 이렇게 무서워하게끔 만드는 예.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예. 출판사 마케터로 일하셨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네. 어저께 최영미 씨는 출판사의 문제, 동시에 언론계에 네. 문단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동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도 그 피해자 찾기 그리고 폭로하는 사람 찾기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피해자를 소비하고자 하는 예. 그 언론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경제 생활을 하고 밥 먹고 잘 자야 하는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나가면 그때 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도 좀 언론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보다 그걸 좀 더 줄이고 그건 관심과 지지로서 좀 응원으로서 좀 예. 이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가해자들의 행보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더 포커스를 사실 맞춰주셨으면. 제가 드린 질문은 어떤 과도한 언론의 관심, 오도되는 그런 관심보다도 네. 최영미 시인의 얘기는 보다 직접적으로 네. 같은 공범자일 경우가 많다라는 언론의 문단 취재 기자들이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다라고 굉장히 좀 저로서는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출판사 마케터로 일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뭐 모르시는 사안이라면 물론 답변을 하지 마셔야 아니요, 되겠죠.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뭔가 이런 걸 나서는 분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거절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사실은 피해자인데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을 인터뷰하고 싶다. 나는 그때 예. 나서지 못했지만 나서주셨으면 이거를 열심히 인터뷰해서 내보내는 걸로 나는 내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예. 어떤 마음의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탁수정 씨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준희 양 암매장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5살 준희 양이 친아버지와 내연녀 등에 의해서 암매장된 사건이었죠. 오늘 재판에서 또 다른 학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일부 방청객들은 고함을 치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법정 안이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말 있었던 5살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모 씨와 내연녀 이모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 등 3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너희가 사람이냐는 고함도 터져 나왔습니다. 공소 사실을 전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는 인간이 없었어요. 고 씨 등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였고 내연녀 이 씨는 범죄 사실을 들으며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물었지만 이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일반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 내연녀 이 씨가 온몸의 물집 때문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준희 양을 일부러 일으켜 세워 다시 넘어지게 하고 여러 차례 밟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추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홍대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덜 춥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추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늘 정말 기온이 좀 올랐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젊음의 거리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길거리 공연, 버스킹이 한창인데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강추위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강원도 철원도 영하 4.4도였습니다. 어제 서울의 경우 영하 5.8도, 그 전날 영하 5.1도보다 4도가량 높았던 건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영하의 기온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춥다고 느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추위는 이제 좀 끝나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 서울은 내일 닷새 만에 낮 기온이 영상으로 회복이 되고요. 이 사흘 동안 비슷한 기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밤부터 다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일요일과 월요일은 오늘 정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후 다시 날씨가 풀리긴 하겠지만 이것도 평년보다는 3에서 4도가량 낮기 때문에 일요일과 월요일 기온이 예상됩니다. 큰 추위는 없더라도 대비는 계속 해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1월과 2월 평년보다 춥지 않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은 2월에 한파가 추가로 또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되잖아요. 개막식 날 많이 추울까 봐 걱정인데 어떨까요?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9일 밤 8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개막식 리허설 때가 영하 14도, 체감 온도는 영하 23도여서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 당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예상으로는 리허설 때보다 당일은 훨씬 덜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홍대 입구역에서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평창 올림픽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개회식이 이틀 남았지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모두 개회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온누리 기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온누리 기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개회식에 모두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네, 단일팀은 개회식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에 스위스와 첫 경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당일 추운 날씨 때문에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어서 개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일팀의 개회식 참석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참석을 하기로 결정한 건 세라머리 감독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였죠? 네, 머리 감독은 단일팀이 함께 입장해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35명 전원이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팀 내에서나 라커룸에서는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단일팀의 단단한 결속력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선수들 입촌식도 했잖아요. 팬미팅 분위기였다고 하던데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 선수단은 오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공식 입촌식을 마쳤습니다. 이상화와 심석희, 최민정 등 스타 선수들이 모두 참석을 하면서 200여 명 자원봉사자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습니다. 또 비보이와 사물놀이패 공연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선수들이 나중에는 다 같이 나와서 춤을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긴장되고 경직됐던 입촌식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올림픽 개회식은 모레지만 당장 내일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선수단 첫 경기는 내일 컬링 믹스 더블 종목입니다. 남녀 2명의 선수가 함께 경기하고 평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장혜지와 이기정, 이 두 선수가 내일 오전 9시부터 핀란드를 상대로 경기를 치릅니다. 또 내일 밤 9시에는 스키점프의 최서우와 김연기 선수가 평창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네, 강릉에서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평창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IOC 직원과 경기장 운영 요원 등이 지금까지 86명입니다. 선수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 4일이었습니다. 첫날 3명이던 환자 수는 지난 사흘 동안 급증해 지금까지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54명이 추가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요원 1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뒤 바깥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일도 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걱정도 좀 많습니다.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진 환자는 더 늘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감염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 노로바이러스 증상은 한 숙소를 썼던 안전요원들에게 나타났지만 이 숙소에 접근하지 않은 IOC 직원 3명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기장 주변 경비를 맡은 경찰 12명과 프레스센터를 오간 기자단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 당국은 감염 경로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수원 오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그동안 경기장 주변을 오간 걸로 확인돼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이틀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미리 둘러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입니다. 다행히도 개막식 날 최악의 한파는 피했다고 예보가 됐지만 종일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개막식을 보러 올 시민들이 걱정이죠. 칼바람을 막기 위한 막판 방한 대책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신진 기자의 밀착 카메라입니다. 이곳은 대관령의 한 황태덕장입니다. 이 개막식장과도 멀지 않은데요. 저쪽을 보시면 개막식 준비에 한창인 올림픽 프라자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렇게 황태 수만 마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면서 완전히 얼어서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대관령은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은 데다 바람이 많이 불어 황태 건조의 최적의 조건으로 꼽힙니다. 옛날에는 이 송천강을 끼고 양쪽으로 개막식장인데서 쫙 저기 아래까지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추운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천혜의 환경은 이제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개막식이 열리는 9일 저녁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내외입니다. 최악의 한파는 피했지만 지붕 없는 개막식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3만 5천 명의 관중들을 신속하게 입장시키는 것도 과제입니다. 지난 모의계 회식 때는 입장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추위했던 시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 거예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 추운데 좀 빨리빨리 좀 들어오랬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다 보니 야외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고충도 큽니다. 군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군생활 할 때보다 여기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추워서 핸드폰을 못 꺼내요, 여기. 유니폼으로 바람막이가 지급됐지만 칼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규정된 복장 외에는 겉옷을 걸칠 수 없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각자 내피를 챙겨 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핫팩이 지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군용 핫팩을 남자애들 되게 많이 사오더라고요. 실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현장 청소하는데 물 뿌리면 바로 얼고 지금도 뭐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는 달달 떨면서 일을 하긴 하는데 원활한 수송도 과제입니다. 당일엔 대관령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관람객들은 진구역이나 횡계터미널에서 내려 셔틀버스를 타거나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동해야 합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대관령 환승주차장에 12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난방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간이 쉼터 10곳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대형 열풍기 8대를 가동시키고요. 여기는 일단은 추위부터 피해야 돼요, 추위.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행로도 조성됐지만 20분 이상 칼바람을 각오해야 합니다. 셔틀버스를 타지 못할 경우에는 개막식장까지 2km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행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워낙 거세서 이 체감온도가 낮은 데다 특히 늦은 밤에는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직원들은 관람객들이 각자 적절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속에 몇 겹으로 입으셔야 될 겁니다. 신발도 아주 제일 따뜻한 부츠를 신으시고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방에 가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 슬로건처럼 하나된 열정으로 혹독한 추위를 녹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밀착 카메라 신진입니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렉스턴을 새롭게 오픈하다.
오픈형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탄생. Life is open. Rexton Sports.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망국의 세월,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뿌리마저 빼앗고자 했던 일본의 창씨 개명 강요였습니다. 이름은 곧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했으니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마저 지배하는 것이라 여겼던 조선 총독 미나미의 정책이었습니다. 친일에 앞장섰던 이들이야 앞다투어 이름을 바꿔댔지만 목숨으로 거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설사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정신만은 빼앗기지 않고자 다짐한 사람들 또한 있었죠. 당시에 한 문인은 일본식으로 읽을 때 이누 구소구라에라고 개명을 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름 안에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표현해서 뿌리는 빼앗기지 않았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달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름달이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시고는 밝을명 넓을 박자를 넣어서 지었다. 형제들의 돌림자와 다른 한자를 넣었을 정도로 밝았던 달빛의 기운 때문이었을까? 밝을명 넓을 박의 이름을 가진 그는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그가 권력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잔월, 즉 달의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서 의혹을 더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뉴스룸은 지금은 고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 오랜 시간 전국 각지에서 땅을 사들였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모두 우연이었을까? 그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이 검토되었거나 땅값이 치솟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더구나 고인의 부인은 남편에게 상속받은 그 넓은 토지의 위치마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실은 전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진술했던 대통령의 조카와 검찰이 의혹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등 그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형제간 돌림자마저 거부했던 그 널리 밝아 자랑스럽던 이름은 왜 굳이 감춰두었던 것일까?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름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혹은 억지로 개명한 이름 안에 개와 오물과 욕설이라도 넣어서 수치스러움을 나타내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에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너무 밝아 차라리 감추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너무 밝아 감출 수 없는 것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방금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고 김재정 씨의 땅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법조팀의 한민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민영 기자, 오늘 실제로 가본 땅이 김재정 씨가 처음으로 사들인 부동산이었다면서요? 네. 근데 네. 가봤더니 어땠습니까? 개발은 안 됐다고 그러던데. 네,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이 고 김재정 씨가 29살 때, 그러니까 1978년에 처음으로 사들인 부동산이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3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0만 평이 넘는 산이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래 산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김 씨가 매입한 70년대 후반에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알아보니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사람들의 기대만큼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2년 뒤인 1980년 이 지역은 시로 승격 편입됐습니다. 예. 또 저희가 최근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전봇대를 발견해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무언가를 세우려고 터를 만들어 놓기까지는 했지만 건물이 세워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 29이라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때 이제 평수로 보면 10만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대개 29에 그렇게 넓은 땅을 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혹시 차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검찰도 그 부분을 이제 조사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보다 한 5배 정도 이르는 그러니까 50만 평에 달하는 산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나중에 근데 김대중 씨가 다시 사들였다고요? 네, 김 씨가 경북 영주시의 산을 사들이기 1년 전이죠. 1977년 현대건설 사장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의 산을 매입했습니다. 예.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산을 사들인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산 자체가 원래 마을 소유였는데 팔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거친 뒤 팔았다는 겁니다. 예. 당시 주민들은 쓸모없는 산이었는데 살 사람이 나타났으니 어서 팔자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중요한데 주민들은 쓸모없는 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수도 이전하겠다고 해서 검토됐던 곳이라면서요. 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후보지로 삼았던 옥천군 동이면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 이 주민들은 근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땅을 사들였던 사람들 모두가 외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던 주민도 있습니까?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광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을 도와서 땅 관리를 도맡아 있다고 하는데요. 예. 특이한 건 4년 뒤인 김재정 씨가 이 땅을 사들인 이후에도 곽 씨가 계속해서 땅 관리를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 곽 씨의 아들이 취직에 성공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취직을 시켜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예. 그럼 뭐 그냥 일단 소문으로만 일단 받아들이죠. 그 김재정 씨가 사들인 부동산들은 모두 이제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개발이 됐든 안 됐든, 그죠? 네. 근데 김 씨가 부동산을 사면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땅값이 오르는 이런 패턴이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87년에 매입한 충남 당진군의 땅은 아산신항 건설 발표 등으로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예. 김 씨는 이 땅을 2005년에 매각했는데 평당 7,000원에 사서 30만 원대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뛰어올랐네요. 네, 또 그리고요. 같은 해 사들인 경기 화성시의 부동산 역시 서해안 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을 이 시화지구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는데 당시 방조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은 바 있습니다. 예. 또 이 밖에도 1988년에 매입한 대전 유성구의 땅은 이후 관광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네요. 네. 검찰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땅들에 대해서? 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 때문에 검찰도 이 숨진 김 씨의 부인인 권영미 씨를 지난달 불러 조사했습니다. 예. 이 조사 당시 권 씨는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예.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부동산이 차명 재산은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갖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권영미 씨가 이 땅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상속받았으니까 자기 거니까 이제 당연히 알겠지라고 네. 검찰이 생각을 했을 텐데 물어보니까 모르더라. 네. 그 땅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이건 자신의 땅이 아닌가 보지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결국은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라는 쪽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 북한 만경봉호 입항을 두고 묵호항에서 벌어진 충돌을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묵호항 못지않는 댓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베스트 댓글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 조작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만경공호가 나타나자 보수단체 회원들의 구호가 커집니다. 2시간 뒤인 오후 6시 41분, 네이버에는 이 충돌을 다룬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댓글창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댓글이 올라온 시각은 기사 입력 2분 뒤인 오후 6시 43분 35초, 18초 뒤에 두 번째 댓글이 달리고 16초 뒤 세 번째 댓글이 올라옵니다. 모두 입항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댓글로 공감수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취재진이 1분마다 새로 고침해보니 3개의 댓글은 각각 공감수가 80여 개에서 100여 개씩 일정하게 올라가 베스트 댓글 1, 2, 3위를 유지했습니다. 우연히 하기에는 너무 사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기계적을 가하면 그게 가능하죠. 이미 베스트가 된 이 댓글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지만 결국 이 기사 댓글창은 만경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차지했습니다. 문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 문정부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거를 자꾸 댓글을 달겠거든요. 비슷한 내용의 기사지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댓글창은 달라집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 32분 문재인 대통령의 IOC 총회 연설을 다룬 기사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평양올림픽 댓글이 베스트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인 8시 37분 같은 연설을 다룬 또 다른 기사에는 정부를 지지하는 평화올림픽 댓글이 베스트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실제 댓글 작업이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독일에 서버를 둔 계정에서 취재진에게 보낸 한 제보 메일입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니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고 적힌 파일이 열립니다. 문서에는 네이버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좌표를 찍어라 등 댓글 공감수 조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보안 USB와 텔레그램을 이용하라는 등 조작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제가 한 내역들을 숨기고 싶은 의도에서 일단은 시작했구나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JTBC 윤재영입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에 공감수를 올리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단순히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넘어서 해킹의 일종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건입니다. 공통 아이디로 접속해 추천된 기사를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취재진이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네이버 접속 기록을 보니 이 아이디에서 각기 다른 IP 주소만 2,606개가 나왔습니다. 최대 2,606대의 컴퓨터에서 해당 아이디로 네이버에 접속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하나의 IP로 1시간 42분 동안 400여 회나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접속을 반복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 않은 형태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건 확실한 프로그램은 돌렸다까지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정 댓글에 공감수를 올리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정작 포털에선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뷰징 방지 프로그램 같은 걸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 댓글 조작에 대한 논란은 현재 정치권까지 확대된 상황. 경찰은 네이버가 수사 의뢰한 댓글 조작 의혹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상통화로 북한에 거금을 줘서 미국에 걸렸다는 기사도 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 사이트와 페이스북, 트위터에 넓게 퍼졌습니다.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청와대가 가상통화로 대북 송금을 했고 미국이 이걸 적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의 금융감독청이 한국의 시중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상세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가 시작됐는지 역추적해봤습니다.
열흘 전 뉴스라는 이름을 단 한 유튜브 채널이 내보낸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급속히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금융감독청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는 거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방송은 한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미국 금융청 가상화폐 자금 세탁 우려, 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사는 대북 송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상화폐 내부 규정을 점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발췌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물어봤습니다. 대북 송금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청원 게시판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네. 가짜 뉴스를 본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 정부가 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이런 데서 돈을 쫙 투자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려면 청와대, 금융감독원,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사기의 대상이었어요, 이번에. 네, 청와대가 북한에 송금한 돈이 시세 조정으로 번 돈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국민연금이 가상통화를 사들여서 거품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작전 세력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여러 루트를 확인해 보니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겁니까? 국민연금은 26억 원을 위탁펀드에 투자했습니다. 2016년에 그 전후에서 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 운용사가 이걸 가상통화 거래소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 사실은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도 2013년부터 시작해서 총 412억 원을 펀드에 넣었습니다. 이 펀드가 거래소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원을 늘리자는 취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술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셈이군요. 네, 펀드에 모인 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위탁 운용사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네. 있습니다. 이 투자금에 대해서 모두 잃었다. 이런 루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이낙연 총리의 재발입니다. 예, 요즘 자주 등장하네요. 이 총리는. 예. 예.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 특히 인적 청산을 예로 들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에 이낙연 총리도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자유한국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발 좀 과거 비리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발이란 표현을 썼는데 자꾸 언론 보도나 관계자 증언으로 이전 정부의 비리가 나오는 걸 어떡하냐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예. 하여간 대상과 관계없이 혐의가 있으면 밝혀야지 무조건 뭐 덮고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완수 의원은 또 이낙연 총리에게 여러 번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은 만나면서 왜 가까이에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자는 만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나자고 하면 응해 주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예.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여야 특히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불참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예. 또 최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단을 만나자고 했었는데 국면 전환용이다. 애들 장난치냐면서 역시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의 답변 그 모습을 보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목소리가 이렇게 좀 눌리고 어조 변화 별로 없는 상태에서 표정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런 특징이 좀 보이더군요. 꼭 가벼운 역공이 들어가는데 그 역공에 대해서 질의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색한 만남입니다. 예. 누구의 만남입니까? 예.
어제 민주평화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조배숙 대표가 오늘 여야 당대표들을 예방을 했습니다. 예. 몇몇 사진을 보면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저렇게 악수를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이어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모두 악수하면서 미소를 띄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먼저 방문한 건 국민의당, 원래 있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표정이 확 차이가 나네요. 예, 물론 안철수 대표도 어색하지만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데 예. 조배숙 대표의 표정은 완전 굳어 있었습니다. 예. 참 두 사람 표정이 참 인상적이긴 합니다. 많은 사건 과거를 지난 2년을 쭉 그대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예.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저 장면만 저렇게 딱 찍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쭉 확인을 했는데요. 조배숙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대표실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 영상을 보면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예. 한 번도 웃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취재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렇게 악수하면서 사진을 찍곤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포즈를 취하는데 이 포즈에서도 전혀 웃지를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인데요. 사실 정치인이 악수하면서 웃지 않는 경우는 저도 극히 드물게 그러네요. 기억으로는 유일하게 본 장면입니다. 예. 분당 과정에서 앙금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편파적인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입니까? JTBC 드라마는 아니겠죠? 예, JTBC 드라마는 아니고요. 오늘 국회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 방송사의 아침 드라마가 편파적이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너무 홍보하는 쪽이다라면서 편파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예. 국회에 출석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의 내용을 국회에서 틀기까지 했는데요. 예. 영상에 찍힌 건 우선 소리만 들렸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도 오르고 알바 수입 겁난다. 알바 최저임금 인상분이 임대료, 가맹비, 카드 수수료에 비하면 쥐꼬리잖아요. 줄일 때라고는 인건비밖에 더 있니? 그래도 그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예. MBC 아침 드라마 영유의 한 장면인데요. 어떻게 저 장면을 찾았는지 몰라도 저렇게 시연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는 걸까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해당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살펴봤는데 예. 여러 번 엇갈린 사랑을 소재로 하고 그다음에 제작진에서는 이 드라마의 성격을 진득한 심리극 또 잔혹한 스릴러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대사 극히 일부분을 특히 최저임금 문제인데 아마 추정되기는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이모와 알바로 추정되는 조카의 대화를 양으로 볼 때는 균등하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예. 요즘 아무튼 자유한국당에서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처음으로 한 채널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쓴 얘기인데요. TV조선을 예로 들면서 지금 방영하는 프로는 세계 테마기행 요르단 편인데 참 다양하고 유익하게 꾸며져 있다. 그러면서 보도도 공정하다고 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예.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시청 중에 마음에 들어서 바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데 해당 다큐는 사실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겁니다. 제작해서 이제 해당 채널에 뭐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물론 편성 자체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예. 지금까지 유일하게 응원한 채널인데 장점으로 콕 집어서 부각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 아까 그 페이스북이었나요? 예. 예. 이렇게 제가 문장을 쭉 봤는데 극찬의 연속이군요. 예. 예. 지금까지 뭐 뺏겼다라고 하면서 여러 방송들 또 신문까지 많이 공격을 했는데 유일하게 응원한 채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한파가 내일 낮부터 풀립니다.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이지만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스 관련 취재를 한 기자들이 오늘 두 사람이 나와서 뒷얘기를 좀 많이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予告もなく世界はビューティフルそうめまいがしそうなほど疑いようもないほど輝き続けてるどんなクエスチョンにだって